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성이 있는 정치 세력인지를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 현재까지 공유가 돼 있는 구조개혁 항목을 포함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는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 연금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대가 그중에서 이만큼을 감당할 거라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실현시켜야 된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진영화된 정치 속에서 우리나라의 앞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국민연금이에요. 이거 망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 중에서도 가장 부도덕한 제도다. 이 부도덕한 제도라는 표현을 쓴 건 누구냐면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 씨가 썼던 표현이에요. 이렇게 정말 대놓고 부도덕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치는 것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사명인데 우리가 지난 21대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잘못 핸들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절실하죠. 지금 이 저출산 그리고 우리 저성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뭔가 앞날이 어둡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얘기했고 지난 대선 때부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라고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고 이 정권 안에서 또 그냥 지나가면 저는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앞길이 있을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낙담하게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부도덕한 제도입니다. 세대 간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제도라서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도덕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뒷세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도는 고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국민의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룬 것에 대해서 언론의 시각 그리고 바깥으로부터의 시각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선을 그렇게 참패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건 뭐냐면 왜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저런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설명이 없었어요. 왜 저러는지를 언론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아마 오다를 받았나? 이런 느낌들을 갖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구조개혁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려면 그 전부터 구조개혁 얘기를 꾸준히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13%의 43% 소득대체율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구조개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13%의 44%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딱 제안했을 때 구조개혁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게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언론들은 저 당은 총선을 그렇게 참패했는데도 뭔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당의 기능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구나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걸 보면서
진정성이 있어? 이런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이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실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부였던 것이고, 일부 상황에서 지난 21대 마지막에 뭐 미숙했다, 잘못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고, 이제부터 또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건 맞고, 이 비판을 극복하고 일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종국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기에 기여를 하면, 그러면은 저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부정적인 평가, 내외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뒤집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 나올 텐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진정성이 없는 정치 세력으로 저는 얼굴을 못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연금이에요.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주는 정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게 연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석학 우리 선배님을 뵀는데, 그분이 제 책을 보시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책의 배신을 보고 다른 부분은 술술 읽히는데 국민연금 파트는 자기가 잘 모르겠더라, 2번 읽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얘기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딱 슬라이드 하나, 이거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 얘기는 갈 수 있어요. 연금 얘기하면서 이거를 모르면 모든 언론에 나온 얘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 집중하겠습니다. 예,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크게 뛰지 않으면 모든 얘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연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 구조는 2가지 축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축이 확정급여냐, 확정기여냐. 그리고 2번째는 부가식이냐, 적립식이냐. 이 2가지 축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확정급여형은 네가 돈을 얼마 내면 나중에 돈 얼마 줄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소득 대체율 40%잖아요. 그게 뭐냐면 얼마를 내면 당신 평균적으로 평생 번 돈의 40%를 보장해 준다. 이게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게 뭐냐? 확정기여형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로 주냐? 내가 낸 돈, 그리고 그 돈을 운용한 것이 나중에 얼마가 되면 그거를 나눠서 줄 수 있는 돈을 줄게 해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지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죠. 우리 연금은 지금 확정 기여냐 급여냐? 급여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얘기가 존재한다는 게 급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축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 축은 부가식, 적립식. 부가식은 뭐냐면 올해 경제활동 인구가 돈을 번 것에서 보험료를 거둔 것에서 지금 올해 돈을 줘야 되는 고령 인구한테 그 돈으로 주는 거예요. 부가식 영어로 pay as you go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들어온 돈으로 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적립식, 그 반대는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은 뭐냐면 올해 들어온 돈으로 올해 노인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걸 운용하면 또 수익이 얼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고 그 돈 안에서 얼마를 줄 건지를 줄 수 있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70년, 100년, 일본은 1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이고 7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 이 정도의 보험료를 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가 적립식이에요. 왜 이름이 적립이냐? 이 정도 줄 만큼의 돈을 이 제도 안에서 지금 마련해 놨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마련된 제도, 적립식. 부가식은 마련 안 돼 있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올해 거둔 돈으로 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는 적립식으로 시작했으나 돈이 모자라서 지금 빵꾸나는 게
그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빵꾸가 나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준적립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마련이 부분적으로만 돼 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은 뭐냐? 모수개혁은 연금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낼 돈, 나중에 받을 돈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험료율, 돈 얼마 낼 거냐? 나중에 소득 대체율, 얼마 받을 거냐? 언제부터 받을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65세로 조정돼 있잖아요. 이걸 67세, 68세.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한다고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고 개혁안을 냈을 때 그 노란 조끼 입은 아저씨들이 나와서 막 그 파리를 파괴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수급 시작 연령. 이런 것들이 모수개혁이에요. 그러면 구조개혁은 뭐냐? 기본 틀을 만지는 거예요. 기본 틀을 만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요런 거 있죠. 확정급여냐, 기여냐, 적립식이나 부가식이냐 요런 틀을 만지는 거. 또는 이게 이제 기본 틀일 때 이 틀을 바꾸는 거. 또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연금 제도의 분업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연금이 있고 그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여러분 돈 내시는 것을 보면 돈을 내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A파트, B파트라 그러는데 뭐냐면 자기가 낸 돈이 그대로 자기의 나중에 받을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재분배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돈을 내면 그중에 일부는 국민 전체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재분배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파트, B파트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더 내면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건 소득 비례 파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초연금은 뭐냐면 기초연금은 재분배잖아요. 당연히. 가장 그 70%의 그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안에 이 재분배 파트는 기능이 중복되잖아. 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잘 정리를 다시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면 더 연금을 받는 구조로 더 갈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얘기가 바로 재구조화 얘기입니다.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기초연금이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중에 들어오면서 국민연금하고의 기능을 잘 배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 어떡할 건데 왜 공무원연금은 훨씬 많이 받아. 공무원연금하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합쳐. 그게 이제 직역연금과 통합하자는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내장하자. 이게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넣은 방식입니다. 나중에 그 인구 구조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더 급진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KDI에서 낸 신고연금 분리라는 얘기 있죠. 신고연금 분리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신연금을 왜 분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확정 기여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확정 기여로 아예 바꾸자. 앞으로 2025년부터는. 그러면은 자기가 낸 만큼 나중에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세대가 낸 만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우리 확정 급여형이었던 부분하고 확정 기여였던 부분하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구조개혁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 보통 들어가냐 그랬을 때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직역연금과의 통합, 자동 안정화 또는 확정 기여형으로의 전환. 확정 기여로의 전환 이런 거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지난 연말에 아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혁이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한 거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뭐를 포함한 내용이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구조개혁을 진짜 단행한다 그랬을 때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강하게 정리된 내용이 현재 없어요.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금 개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상황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떠냐면 이 노란 게 지출이에요. 해마다 노인들한테 나가는 돈. 요 파란 게
수입. 수입은 뭘까요? 보험료 플러스 운용 수입입니다. 이자 받는 돈.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 받은 돈. 그게 뭐 어느 정도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나간 돈이, 올해 나간 돈이 한 40조 되거든요. 급여로 나간 돈. 들어온 돈은 보험료 수입이 한 60조 되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운용 수입이 한 25조 돼요. 20조? 20조에서 25조. 그러니까 이 운용 수입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걷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내보내지만,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온 돈,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파랑이 나간 돈보다 크죠? 그럼 돈이 남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남는 게 뭐냐? 이게 기금이에요. 전체 기금. 남는 돈을 여기에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남겨? 왜 남겨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준적립식이니까. 남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 구조는 아직도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앞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때 되면 이거 다 적자죠. 이 적자를 어디서 메꿔야 되냐면 여기서 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충분히 지금 많이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40년이 되면 꼭지를 찍고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 이걸 너무 조금 걷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너무 조금 걷고 있어서, 제가 아까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9% 내서 지금 우리가 40%의 소득 대체율을 민간보험에 들었으면 얼마 정도 냈어야 되냐? 9%가 아니라 지금 16, 17 정도를 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고령층은 9%만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란 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기금선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게 고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급속하게 떨어지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부가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부가식이라는 것은 2056년에는 그 해 거둔 돈을 밖에는 없는 거죠, 돈이. 운용 수입이 없고, 기금도 없고. 운용 수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굴려서 나오는 돈이니까. 쌓은 돈도 없고, 운용 수입도 없고, 그 해 들어온 돈으로 해야 돼. 그게 얼마냐? 이 정도 됩니다. 2055년에 완전 부가식으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가 지금 9%에서 한 30% 정도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아주 해피하게 2055년 여기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부가식이 되면 35%로 올라가면 30%로 올라간다고 치면 젊은이들이 아유, 그러면 우리 작년까지는 9% 냈지만 지금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30% 내서 봉양할게.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나도 연금 받잖아. 그 연금은 내가 보험 들었으면 한 16%, 17%만 내면 되는 돈인데 30% 낼게.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안 내겠죠. 그 젊은 세대들이 그걸 왜 내겠습니까? 다들 힘든데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2055년 이게 지금 2055년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전부터 내가 이 제도를 왜 저 제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이 제도에서 나오겠지요. 안 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마 그 연금 폭파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여기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40년에 이렇게 돈이 쌓였다가 이게 지금 1800조가 되면 1800조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등 안에 모든 기업의 국민연금이 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연못 속의 고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국민연금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때부터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팔아야 돼요? 이 사람들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걸 팔아야 돼. 근데 팔 시간이 몇 년밖에 없냐면 15년밖에 안 돼요. 15년 안에 저걸 다 팔아야 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저걸 팔기 시작할 때 누가 그때 사줄까요? 이거 내년까지만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연금이 그런 얘기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뭐 우리 주식이 지금 뭐 밸류업 한다고 하는 것처럼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 이런 데 많이 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해외 주식을 그때 15년 안에 팔아치운다고 쳐도 그 많은 돈을 밖에서 바꿔와도 그러면 환율 시장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많은 돈을 바꿔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 간의 불평등의 문제도 어마어마하고 두 번째,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협받고 세 번째, 거시 금융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한 불안정성을 국민연금 제도 때문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국민연금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나는 내 돈 내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랍니다. 그게 되는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리고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본인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젊을 때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하면 100% 노인이 됐을 때 더 비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모든 선진국이 연금을 가장 중요한 제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우리 연금은 그래서 지금 폭탄이다.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거시 금융적인 불안정성 이라는 측면에서 나라의 앞날을 굉장히 위협하는 폭탄이다. 이거 어떻게 고칠 거냐. 지난 그 21대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연금 투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건 말이 안 되거든. 50%로 엄청 올리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연금 투기에서 나온 안이 이 두 개예요. 5월 7일 날 국민의힘이 뭘 했냐면 13%로 올리고 43% 토소득 대체율로 조금 올린다. 민주당은 13%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금 투기 마지막 최종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언론에서 2% 차이로 안 됐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40%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인데 이 40%로 원래 우리가 소득 대체율 60%였을 때 노무현 정권에서 40%로 내렸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많은 논쟁 끝에 40%로 겨우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늘려? 저는 그래서 이 소득대체율 공론화위원회에서 50%로 이게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야,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로 기성세대 위주로 이걸 논의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안을 더 선호할 수가 있나.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연금제도 때문에 이런 위기를 갖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린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거 있죠? 국민의힘도 3%를 올리는 안을 냈어요. 거꾸로 가는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회를 하자면 타협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40%로 내린 걸 다시 빠꾸해서 조금 더 올려가는 거를 국민의힘도 제시를 한 거라고 선회를 할 수는 있죠. 물론 나더러 거기 찬성하냐 그러면 나는 반대지만 국민의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냈어요. 저쪽도 사실은 타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은 소득 대체율이 50%는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만큼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언제 터졌냐면 안 돼 이러다가 마지막에 5월 25일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44로 가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안을 낸 거죠.
새롭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통 큰 양보를 하는 척하면서 40%, 44%를 냈어요. 자, 이때는 이미 문제는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이미 43%로 올리는 거에 국민의힘이 이미 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을 안 하는 것이 밖에서 봤을 때 뭐지? 이미 40%로 내린 걸 거꾸로 빠꾸 하는 것까지 국민의힘이 낸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1%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때 얘기한 것이 구조개혁이 동반됐을 때 우린 44%를 얘기한 거다. 근데 구조개혁은 이때도 얘기를 안 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안 되는데 21대 국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론 많이 보셨겠지만 언론들도 굉장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냐. 그리고 구조개혁은 도대체 당신들이 얘기하는 구조개혁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등등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개혁은 그중에 도대체 뭘 할 건지를 찍어야 돼요. 그 찍는 논의가 아직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제도가 지금 얼마나 큰 폭탄인지 제가 말씀드렸고 얼마나 부도덕한 제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 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국민의힘이 잘못 핸들링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제대로 할 거냐. 국민들한테 정책정당, 민생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생정당, 정책정당이라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거. 더 내고 덜 받는 거밖에는 길이 없냐? 1번 질문. 제가 여러분들이 다 물어볼 것 같아서 공통된 질문을 미리 써온 거예요. 더 내고 덜 받는 거 말고는 길이 없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서 고갈이 되는 게 연금 재정의 위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파란 선이 너무 낮아서 생긴 문제예요. 한 16% 정도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근데 이 상황에서 50%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걸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제가 좀 다음 질문입니다.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 아니냐. 노인이 이렇게 가난한데 소득 대체율 높여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돼요. 그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반도 안 돼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노인들은요,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이에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높인다고 가난한 노인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중에서 한 500만 정도가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20년 넘게 붓고 1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은 7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노인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들여왔을 때 적립식을 꿈꾸면서 들여온 그 순간부터 노인들한테 돈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법상 10년을 넣어야 연금화가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정규직은 거의 95%, 96%가 다 국민연금 가입이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30몇 %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 안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돈을 들여서 뭐 무슨 크레딧, 군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제도의 틀 안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인 빈곤율의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도 문제예요. 기초연금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하면서 70%의 노인에게 굉장히 소액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한 33%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한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25조 정도가 들어가요. 올해 나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40조인데 기초연금으로 25조가 나가는데 그게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의 70%에게 한 700만 가까운 사람한테 30만 원씩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잘못 디자인한 거죠.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디자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 B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노인들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받아가시는 분들은요, 우리 노인들 중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서 뭐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 그거 말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우리 50%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 세대 부담이 무겁다고 하는데 사회적 연대가 원래 아름다운 거다. 아니 우리가 그 기성세대가 경부고속도로로 났고 산업화도 시켰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미래 세대는 그래도 배운 것도 많고 저 노인들한테 좀 희생하라. 그게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사회수석 하신 분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잘 살 거기 때문에 돈 좀 많이 내도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분이 많고 지금의 어려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만큼 고단한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앞날에 대한 그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국민 평형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꿈을 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고단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대 간 재분배 문제는 미래의 고단한 청년들이, 지금 청년 세대가 보험료를 왕창 내서 지금 여유 있는 노인을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에 지금 돈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은 노인 중에서도 여유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고단한 젊은 세대들, 비정규직 젊은 청년들한테 보험료 걷어서 지금 여유 있는 노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그게 무슨 사회적 연대냐는 거예요. 그 연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그래도 좀 떼서 돕고자 하는 게 연대인 거죠. 억지로, 강제로 나보다 처지가 좋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는 그건 연대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구조개혁, 모수개혁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좋지요. 구조개혁, 모수개혁 같이 하면 좋죠.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조개혁은 굉장히 근데 빌드업이 현재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빌드업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새 국회가 시작됐으니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를 저는 빨리 정해야 된다고 봐요.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건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 21대 마지막에 구조개혁까지 더해서 연금개혁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죠. 이 정권 안에. 이 정권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금개혁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21대 마지막에는 구조개혁까지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말 실없는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 커다란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약속을 수도 없이 해놓고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 이 정치 세력은 도대체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총선을 그렇게 참패하고 나서도 민생정당, 정책정당 한다고 해놓고 그걸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연금개혁은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고 21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는 정부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안 없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연금국이에요.
그 연금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그 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계속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나와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국회로 4개의 안을 보낸 걸 보고 다들 비판을 많이 했어요. 뭐 하자는 거냐,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부가 국회로 몇 개를 보냈는지 아세요? 24개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빨리, 정부안이 뭔지를 빨리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구조개혁 내용을 넣은 안을. 근데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개혁 중에 뭐뭐 할 거냐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디까지 형성돼 있느냐. 맨 처음이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그다음에 직영연금,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이거는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나 뭐 그 확정 기여형으로 간다. 이거는 아직 빌드업이 좀 덜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안에 상당한 내용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빨리 받아서 정부안을 받아서 저 연금특위 다시 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보건복지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연금특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논의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얼른 해서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내년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는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내년 말까지. 그죠? 근데 그 내년 말까지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방선거 나가서도 국민연금이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올해도 지금 반 다 갔죠? 지금 상임위 구성하고 원 구성하는데 시간 많이 갈 거고 결국 내년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복지부로부터 이거 받아서 우리 시작해야 되고 그 국회 내에서 논의도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 21대 마지막에 포인트를 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정말 집요하게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 모습이 전달이 돼야 돼요.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다.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다. 독일같이, 그러니까 독일이 1980년대 계산을 해보니까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후한 연금제도였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 되면 보험료가 한 40%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개혁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90년 초반부터 쭉 지금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철학도 변했고 맨 처음에 막 70% 보장해두던 그런 나라에서 지금 40%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보험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경쟁력도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상품의 그 가격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보험료가 20%를 찍게 되면 그때는 개혁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거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수출 경쟁력, 그게 우리 삶의 질하고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지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앞날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성이 있는 정치 세력인지를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 현재까지 공유가 되어 있는 구조개혁 항목을 포함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는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 연금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대가 그중에서 이만큼을 감당할 거라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실현시켜야 된다가 제 요약입니다. 박수! 우리나라는 왜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하냐? 저는 정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때까지 20년 동안 이 제도 개혁을 못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보다 40년, 50년 나이 드신 분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느끼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느껴요.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에서는 산업화 세대하고 지금 MZ 세대하고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를 얘기하면서 저기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금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우리나라의 토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무 빨리 발전했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너무 빨라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자기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럴수록 정치권이 잘했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보험료 올리는 것도 26년 동안 못했어요. 98년 김대중 정부 때 살짝 하고 그 뒤로 26년 동안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믿을 게 대한거래밖에 없다. 그걸 주어진 조건으로 하는 게 정치인이냐 예요, 제 말은.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보통의 우리 세간의 그 비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비관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우리 일이죠. 우리가 그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화가 돼야지 사실은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막 공장 돌려갖고 발전하는 건 끝이고 뭔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 돼야지. 우리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굉장히 멋진 나라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발전 공식이 다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그럼 이거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길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슬라이딩을 어떻게 위로 올릴 것인가가 우리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얘기할 때 답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대선 때 뭐 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구조개혁해서 사람들 이 기본적인 사회통합에 대해서 믿게 하고 연금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규제개혁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체질을 앞당겨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쇠락하고 있지 않고 한 번 더 전파할 수 있고 AI 시대에 우리가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체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약속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 돼요. 특히 보수당은. 번영의 담론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회 통합에 대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거 우린 믿을 게 없어 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깨부시는 게 우리 일이고 그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국민연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게 모든 게 말만 앞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앞선 당면한 과제가 바로 내년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사회의 기본적인 통합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는 결정하고 앞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1라운드는 졌다. 근데 1라운드 졌다고 게임에서 질 이유가 없다. 2라운드가 이제 내년까지죠.